예, 반갑습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문화, 우리의 문화도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이제 전통의 것이 남고 굉장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다른 문화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가까운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9시까지 끝을 내야 되니까 일찍 만나지 않습니까? 식사 자리에. 길게, 저녁 식사가 좀 길었는데 대화의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비리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장관 한 명이 없느냐. 자신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나서는 이 정권 아래에서는 왜 이런 사람이 장관이 한 명 없느냐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는 방법인데, 야당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지금 야권을 이 두 가지 주제로 각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심도 있는 나름 들을만한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보입니다. 지금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에서도 보고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서도 봅니다. 지금 공통점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조국이 과거에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잡아뗀다. 무조건 하지 않았다. 우리의 정권에서는 DNA, 그런 DNA가 없다.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사찰을 한다든지,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DNA가 우리는 자체가 없다. 적폐를 만들 수가 없다. 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무조건 잡아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일하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나면 이제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꼭 자기가 책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나올 법한데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죠. 각 부처별로. 그 컨트롤을 전부 청와대에서 하게 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 중심제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권한이 이렇게 집중되는 나라는 거의 과거 왕조 체제에 의해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청와대가 모든 걸 다 하는 형태가 된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두드러진 게 이 적폐청산위원회를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권한이 모두 청와대로 집중이 됐고, 지금 백운규 김원경에서 보듯이 모두 사후 보고를 받는 형식도 있었고, 그냥 아는 채 그냥 패싱이라고 그러죠. 그냥 눈치만 챌 뿐인 것도 있었고, 지금 백운규의 과정에서도 백운규가 지금 불구속이 된 이유도 그 부분이 가장 컸죠. 지금 밑에 과장들이 그렇게 비리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서 장관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있느냐, 장관의 책임이 적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각 부처의 과장들이, 서기관이나 부의사관급들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직거래를 한 겁니다.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다. 장관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장관이 물론 중간에 아는 경우도 있지만 사후 보고를 받는 형태가 이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김원경의 경우에도 김원경도 계속 자기는 지금 책임이 없다, 몰랐다라는 건데, 청와대 이번에 그 집행유예를 받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비서관과 이 지금 국장들, 과장들과 직거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적폐청산을 하면서 한 그 시스템이 그대로 다른 부분에도 다 이동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는 특징이다. 모든 것은 청와대로 향하고, 모든 비리 의혹은, 모든 지시는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그 지시는 필요하면 장관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거치지 않느냐? 두 가지입니다. 그 장관들이 명목상 내세운 장관일 뿐이라는 것, 실세가 아니라는 거죠. 소위 장관은 여론 무마용, 조직 관리용 이런 부분에 그친다. 자기들이 추구해왔던 그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것, 또 자기들의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자 할 때 이 장관을 거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결과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송철호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서 1년째 재판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송철호 사건은 이미 청와대 8개 부서가 집단 때로 나서서 송철호 선거를 도왔습니다. 이 정치를 한 사람, 지금 청와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전부 정치권을 기웃거리던 사람, 민주당 쪽에서 이 소위 정치꾼들, 그 다음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일했던, 노무현 정부 때 뭐 중요한 직책이었던 아니든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이런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짓을 하면 위법이 된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했을까요? 청와대가 모두. 결국 답은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지금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지금 이승윤에 가서 잡혀 있는데 막혀져 있죠. 이승윤이 왜 그 짓을 했겠습니까? 왜 청와대 출국 금지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뭉갰겠습니까? 이번 김은경 장관 사건 때도 나왔죠. 김은경 장관의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그 수사에 대해서도 막은 사람이 이승윤이었습니다. 이승윤은 과거 그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식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이승윤이 이런 이유는 간단하죠. 검찰총장 하고 싶어서죠. 이승윤을 검찰총장 누가 시켜줍니까? 그 사인과 시그널, 지시, 보고 누가 오고 가겠습니까? 이승윤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있는데 중앙지검 밑에 휘하에 모든 검사들이 사표 내라. 나 당신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데도 버티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버티라라는 사인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이 상식 아닙니까? 박범계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재량권을 가져보려면 이승윤을 빼면 재량권이 많이 생기죠. 윤석열 총장과 그래도 뭐 대립은 해야겠지만 전쟁 중에도 외교는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과 훨씬 대화할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건 이승윤은 청와대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임시키라는 박범계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 뭐 원전 수사에 백운규가 한 역할이 어디까지냐? 제가 말하는 건 백운규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백운규 죄가 있죠. 김은경이 있는 것처럼 백운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금 이 원전의 경제성 조작을 하고 또 북한 원전 문제를 짰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측과 그 다음에 과장 국장급들이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고 그게 김은경 사건의 재판에서 결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은경 사건 재판에서 또 하나 볼만한 건요. 그 청와대 비서관 신미숙 비서관에 대해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내리면서 이건 비서관 차원에서 결정된 문제가 아니다. 지금 13명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받고 그 자리를 한 사람을 찍어서 청와대에서 찍어주는 사람으로 다 채운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지금 판결에서 세세하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에서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가 블랙리스트입니까? 뭐 체크리스트입니까? 이 사건이 터져 나온 게 김태우 그 당시 검찰 수사관이 폭로를 하면서 터져 나왔죠. 김태우 수사관은 당시에 공공기관의 임원들 330명을 관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부 그 파일을 정리를 해서 쫓아내야 될 사람, 그 자리에 채워야 될 사람 다 지시를 해 내려온 거죠. 청와대 인사수석이 나섰겠죠. 뻔하게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각종 비리, 송철호, 김학의, 원전, 환경, 블랙리스트, 앞으로 또 생겨날 많은 비리들은 사실 지금 검찰과 감사원, 원전에 대해서는 감사원, 검찰은 거의 이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추정입니다. 청와대가 모두 개입돼 있다. 송철호 건은 이미 청와대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됐고요. 원전 건에 대해서도 청와대 당시에 비서관이 지금 곧 소환이 되죠. 그 비서관이 개입됐다는 걸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밑에 그 공무원들의 진술에 의해서. 모든 사안들이 환경 리스트, 이 재판 판결로 나왔습니다. 이건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된 것으로서 신미숙이 집행유예를 시키고 김은경은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진 것이죠. 그러니까 백운규도 김은경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장관들이 또 기관장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일도 아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무조건 모른다라고 덮어가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비리에 대한 대처법 제1순위이기 때문에 이 장관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식이 되는 겁니다. 과거처럼 정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책임은, 모든 의혹은 청와대로, 대통령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제 설 명절을 맞아서 국민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가 이제 극복이 되면 정말 마스크를 벗고 만세를 부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한다면 만세를 부르겠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문재인 정권의 저 비리이지 않습니까? 저 철면피 같은 내로남불, 저걸 보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만세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어제 저녁 식사에서도 나온 것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야권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럼 야권으로 정권 교체를 할 야권이 지금 실력을 가졌느냐? 야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도 있고 개별 누가 또 좀 훌륭하다, 누가 떨어진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어제 나온 이야기에 또 설득력이 있는 게 제가 보기에, 저도 그런 자세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후보가 정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이 높게 확실하다면 그 후보를 내세우는 게 좋다. 이제 언론도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을 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정말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 어떤 개인에 대해서 확실한 논리, 검증, 증거 내놓을 수가 없다면 대체적으로 여권,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는, 나경원 후보가 좋은 말을 했어요. 서울부터 정권 교체, 좋은 말입니다. 부산부터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 그러니까 야권의 지지자들이 모두 결집할 수 있고 여권의 후보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에게 몰아줘야 된다. 지금은 누가 좀 더 낫고 좀 더 모자라고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만큼 절실하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교체, 이 국민적 명령이 절실하다. 이렇게 절실할 때는 과거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거든요. 선거에서. 물론 선거마다 다 중요했지만 이렇게까지 현 정부의 실정이 두드러지는 데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젠 야권 후보를 단일화도 좋고 야권 후보의 전 야권이 힘을 몰아주는 방법, 국민의힘의 타이틀을 걸 거냐 아니면 야권 후보라는 타이틀을 걸 거냐, 그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당선 가능성이다. 이것을 우선할 일은 없다. 이 부분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한 1년, 2년 전부터 이 전국의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주목하는 곳이 부산입니다. 왜 부산인가 이렇게 볼 겁니다. 부산과 서울의 지금 여론의 흐름이 비슷한데 서울 수도권보다 부산이 좀 더 예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의 민주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반문재인으로 또는 비문재인으로 돌아서 있는 이 폭이 부산이 수도권에 비해서 절대 적지 않고 상당히 많다. 저는 그 폭을 15% 정도로 봅니다. 이제 부산의 여론의 움직임이 출렁이는 이유가 이 15%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야당이 최소한의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도만 한다면 부산 지난 총선 선거처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는 단 야권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겠지만 무조건 당선 가능성, 여권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서울에서의 정권교체, 부산에서부터의 정권교체 시작을 해낼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겠다. 이 분위기, 이 공감대라고 하죠. 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 연휴, 그래도 설 연휴는 즐거워야 하고 많은 것들이 현실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